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게 될 일,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벌어져 왔고, 이게 다 이제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싸움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틀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잠깐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빅텍이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황당해져.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삭제한 거죠. 계정 자체를.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 핵심 인사의 계정도 줄줄이 삭제하는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가 포터스,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the United States, 포터스 계정으로 트위터를 하니까 미 대통령 계정인데 그게 미 대통령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이제 그래서 트위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팔러라는 그 이제 그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옮겨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러 앱을 배포하는 걸 취소했습니다. 또 애플도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 배포를 취소했습니다. 팔러 앱을 이제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가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팔러 서버가 아마존의 호스팅 서비스, AWS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존 웹 호스팅 서비스인가 그래서 아마존 웹 호스팅 서비스를 쓰고 있었는데 뭐 24시간도 안 주고 계약을 일방 취소해서 지금 아마 이 시점에 팔러 서비스가 중지돼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날짜로 그러니까 낮 12시경까지 이제 서비스를 중지하겠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 이 같은 조치들인데 이게 이제 빅텍들 뭐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뭐 이런 데들인데 정말 어마무시한 빅텍들이죠. 이 빅텍들이 이 정도까지 나서서 싸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거의 반헌법적 폭거거든요. 폼페오는 이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이 아니다. 또 트럼프랑 좀 각을 세웠죠. 니키 헤일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트럼프 행정부 때 유엔 대사를 하다가 트럼프랑 좀 각을 세우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죠. 니키 헤일리도 그렇고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팔러가 이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자기가 부당하게 당했다라고 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죠. 이게 세월 좋아져서 이게 소송 이기면 팔러는 돈박석이 안 씁니다. 또 사용자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용자들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구글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앱 배포를 취소했잖아요. 이거는 소송감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월이 좋아지면 이게 반독점 조치를 당할 겁니다. 반독점. 이게 왜 그러냐면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잖아요. 이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고 애플은 iOS 운영체제인데 운영체제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앱 배포권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미국에서 규정하는 반독점입니다. 뭐냐면 운영체제로 공급하는 비즈니스는 있죠. 근데 앱 배포하는 비즈니스는 다른 비즈니스잖아요. 운영체제를 공급한다는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이용을 해서 앱 배포 비즈니스를 독점한다? 이거는 그러면 반독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치들이 구글과 애플이 앞으로 향후 반독점 조치를 당하게 되는 아마 그 빼박 증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치들로 해서 이익 볼 게 없거든요. 트위터 같은 경우만 해도 트럼프 열성 팔로워가 7천만, 8천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트위터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주로 자기
열성 사용자 기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트위터 트럼프 팔로워가. 그런데 이런 거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 투쟁의 일선에 나서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나서 가지고 혹은 SK가 문재인 정부의 무릎을 바짝 꿇고 있지만 LG, U+ 통신 이런 것들이 그게 나서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노골적으로 문재인 586 친북 친중을 하지 않잖아요. 삼성은 성향이 또 그렇지도 않고 삼성은 이제 보수 성향이었다가 이제 단단히 이재용 회장이 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보수 성향이 아닌 저쪽에 많이 꼬리치고서 많이 달라붙는 SK나 혹은 LG U+ 통신 이런 데도 함부로 이렇게 안 나선다고요. 우리는. 이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설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빅텍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거는 거의 그 선봉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사찰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이 정도까지 하냐. 이유를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게 미국인 절반으로부터 치명적 적대감을 자초하는 행위인데 일단은 뭐 가장 피상적인 이유로 보면 요번에 이제 그 국회의사당 사건이 있었던 1월 6일 날 거기서도 드러났지만 이게 거의 혁명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있는 것에 놀래가지고 과잉 반응한 거 아니냐, 히스테리 반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빅텍이 가치지향 민중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또 트럼프가 그 섹션 230으로 빅텍의 그 특권, 섹션 230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빅텍의 면책 특권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도 이미 트럼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상징하는 흐름은 뭐냐? 가치지향 민중주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각 나라를 개인, 자유, 진실, 그다음에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을 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 나라를 주권 국가로 강화하자. 그리고 그런 주권 국가들의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그게 세계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혹은 그 핵심 가치를 파괴하고자 하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치지향 민중주의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나리오 1번은 야 거기 핵심 그 빅텍의 그 경영층이 중국에서 포섭당해 있어. 그럴 것 같아.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추정을 해보자면 그 IT 업계가 맹렬한 반 트럼프 성향입니다. IT 업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요즘 학번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재학생은 80년대, 90년대 학번들은 이건 거의 통진당스러워요. 그 전에 어디지? 저기 삼성 SDS의 과장인가 초급 간부가 통진당 멤버로 뭐 황당한 짓 하다가 한번 구속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까딱하면 거기에 확 빠지는 이유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세상이 다 최적화될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 대한 최적 솔루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최적 솔루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절반쯤 이렇게 구원신앙 비슷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 잘못 틀면은 굉장히 과격한 좌파로 가요. 그래서 이 IT 업계 전반이 이 맹렬한 반 트럼프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그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세 번째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빅텍의 핵심
경영진 혹은 오너급들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의 세상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인터넷은 어떤 기술로 끌고 나가고 뭔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하고 이 쫙 이게 있다고요. 그 자기 그 비전이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에 있는 70억 명의 인류라는 거는 거의 개미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이런 사람들끼리 이런 좀 그 자기들 말로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 잘 나가는 엘리트 범털들끼리 모여서 다 길 닦고 각 잡으면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지향 민중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야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유에 근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빅텍이 일단 자기 모순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친중 글로벌리즘의 선봉부대를 자임해서 가치지향 민중주의를 말려 죽이겠다고 지금 자기가 그 과업에 뛰어든 거라고. 이게 완장찬 죽창부대로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구글 회장, 페이스북 회장, 트위터 회장이 옛날에 6.25 때 바닥발갱이 완장 차고서 찔러 죽이던 그 죽창부대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야, 저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뭐가 있어? 아마존까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마존 그 저기 호스팅 서비스 업체에서 호스팅하고 있는데 야 24시간 전에 야 너희 집 싸서 나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참고로 아마존은 미국 지금 그 소매업계를 휩쓴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반독점 문제가 심각하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모순 1번은 뭐냐면 이들의 자기들은 섹션 230에 의해서 검열을 안 받으면서 경쟁업체 팔러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검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요. 섹션 230이 뭐냐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운영업체는 책임이 없다예요. 이게 섹션 230이거든요.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 받으면서 자기들 동료인 팔러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인 팔러에 대해서는 야 너희 쪽에 게재된 그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들 뭐 리누드 이런 사람들 그 글꼭지에 대해서 너 책임 있으니까 너는 나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그게 자기 모순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모순은 뭐냐면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전부 다 중국으로부터 차단돼 있다고.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중국에서 사업 못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중국으로부터 차단당해 있는 상태인데 친중 글로벌리즘의 선봉을 쓰고 있어요. 이거 더 웃기는 거죠. 이거 자기 모순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모순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인데 인터넷의 본질은 중앙당국이 없이 도메인 사이의 연동입니다. 이걸 인터넷 프로토콜이 그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에서는 중앙당국이 없어요. 그리고 도메인 사이에 자율적인 연동이에요. 그런데 구글, 트위터, 애플, 페이스북의 행위는 지금 뭐냐면 내가 중앙당국이야 라고 자임을 한 겁니다. 웃기는 거죠. 자기들이 중앙당국이 없는 도메인 사이에, 도메인이라는 건 내부망을 가리켜요. 도메인 위에 또 큰 도메인, 또 큰 도메인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도메인이 중첩돼서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공유기를 쓰죠. 그러면 그 공유기에 의해서 도메인이 하나 만들어져요. 공유기가 라우터니까. 도메인은 하나의 라우터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저기 아파트에 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라우터 위에 라우터는 뭐냐? 아파트 단지 통신실에 가면 통신회사가 갖다 놓은 라우터가 있어요. 물론 그 통신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KT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 LG U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뭣도 있을 수 있고 한 두세 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LG KT 라우터, LG U 플러스 라우터.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해서 KT 도메인이 하나 성립해 있는 거고
LGU 플러스 도메인이 하나 성립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간다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 뭐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도메인이 있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저거죠. 이론적으로는 최소 6만여 개의 초대형 도메인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최소. 더 나누면 좀 더 나눠주는데 최소 6만여 개의 초대형 도메인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네 글자 256개죠. 256개의 초대형 도메인이 가능하죠. 256개. 왜냐하면 인터넷 주소는 256, 256, 256, 256 그래가지고 네 단계의 마디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맨 위에 가면 첫 번째 256 이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256 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하버드, MIT 이런 데. 왜 그러냐면 거기 미국도 정부기관.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인터넷을 처음 만들 때 첫 번째 256 한마디를 툭 하고 가져갔다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런 자세한 자정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중앙 당국이 없는 망이에요. 그래서 결국 큰 도메인들끼리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이런 비즈니스에서 중앙 당국이 없다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돈 버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중앙 당국, 검열 당국을 자임한 거잖아요. 이게 자기 모순이죠. 네 번째 자기 모순입니다. 효과성입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짓인데 예를 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깔 수 있냐? 조금 귀찮긴 하지만 깔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깔 수 있어요, 이거. 심지어 아마 장기적으로 제3의 앱 배포 사이트도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앱을 안 깔면 그럼 팔러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안 되냐? 서비스 됩니다. 앱이 아니라 모바일 웹이라 그러죠. 거의 대부분 모바일 웹에서 거의 대부분 기능이 구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마존이 호스팅 안 하고 쫓아냈어. 그럼 호스팅할 업체 없냐? 호스팅할 업체 많습니다. 돈만 주면. 효과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지금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약간 기술적인 거 잠깐 한 1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앱과 모바일 웹은 다릅니다. 자, 여기 같은 유튜브에 지금 이게 백두산 화산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거 번역해서 보면 좋아요. 백두산 화산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화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왼쪽은 보면 앱에서 본 겁니다. 그 꼭지를. 오른쪽을 보면 저 위에 주소창이 하나 떠 있죠. 유튜브라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있고 오른쪽을 보면 이건 모바일 웹에서 본 겁니다. 모바일 웹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웹에 관한 표준이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앱에서만 됐던 일들을 모바일 웹에서도 그 앱에서만 이루어졌던 기능을 모바일 웹에서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급속 진화 중입니다. 즉 모바일 웹 가지고 거의 다 막아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리적으로 따지면 대부분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게 실은 모바일 웹 브라우저, 모바일 웹에다가 껍데기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앱을 배포하지 못하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닫아 걸고 애플 앱스토어를 닫아 걸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실은. 왜 이런 히스테리컬한 발작을 이 자들이 하냐. 얼마나 가치지향 민중주의에 대해서 적대감이 강하고 이를 갈길래 이 짓까지 하냐. 불쌍하다. 니들 그 떼돈을 벌어놓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빅3, 그러니까 빅텍뿐만 아니라 빅미디어, 빅머니, 그리고 워싱턴 스왑프가 광분을 하고 있죠. 지금 펠로시 말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무슨 저기 바닥빨갱이 저기 완장찬 죽창 들고 다니는 바닥빨갱이 할머니 같이 보이잖아요. 이 광분한 이유는 제가 보면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의 충돌입니다. 워싱턴 스왑프는 엘리트 아니에요. 다 학벌도 그럴듯하고 관료거나 혹은 저기 무슨 정보기관에 있거나 법조에 있거나 미디어에 있거나
정치인이거나 이런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엘리트 소사이어티거든요. 그게 워싱턴 스왑프라는 게. 그런데 이 워싱턴 스왑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잖아요. 그리고 바다 건너선 중국이랑 결합돼 있고 중국 공산당하고 결합돼 있고 즉 글로벌리즘 엘리트들하고 가치주권 애국민중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주의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은 야 내가 왜 우리 사회의 구질구질한 그런 가치와 우리나라라고 불리는 구질구질한 주권에 손발이 묶여야 돼? 나는 제트기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고 슉 가면은 뭐 아일랜드에서 골프 치고 또 슉 가면 마드리드에서 놀고 슉 가면은 제네바 근처 스위스에 가서 호수 보면서 점심 먹고 그래. 나는 국적에 그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국가의 메인 몸이 아니야. 라는 관점을 가진다고요, 이게. 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쯤 되면. 거기에 반해서 가치지향, 가치주권 애국민중은 야, 미국을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자유, 개인, 진실, 신앙과 영성에 관한 존중, 시장, 민주주의 이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꼽히는 그래서 나날이 강력한 나라로 강화되어가는 그런 미국을 나는 만들고 싶어. 나는 미국인이야. 그게 자랑스러워. 이게 가치주권 애국민중이거든요. 이 둘이 충돌한 거예요. 자기 권력 게임, 자기의 이권, 자기의 포지셔닝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주권 국가가 망가져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엘리트들과 가치주권 애국민중이 충돌한 거라고 이게. 따라서 이제 세계 시스템에 대한 관점도 다르죠. 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은 범털 엘리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앞에 뭐 UN이다, WTO다, WHO다 이런 거 내세워놓고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시스템을 좋아하는 거고 같이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쎄쎄쎄 손잡고 이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 각국이 세계 주요국들 뭐 따지면 그게 예를 들어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세계 주요국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일본, 대만,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오히려 타일랜드 같은 데가 중요하죠. 타일랜드, 베트남. 요 정도 오면 아시아 쪽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동의 한 서너 개 국가와 이스라엘, 그리고 뭐 터키는 왔다 갔다 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서유럽의 한 6, 7개 국가. 그러면은 이게 몇 개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덩치가 크니까 브라질, 그 다음에 한두 개 더. 그러면 이 한 20개국 정도, 물론 덩치는 커요. 20개국, 25개국 정도가 이렇게 가치지향 애국민중이 강화돼 갖고 이미 유럽은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헝가리 이렇게 5형제가 이미 강화돼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강화돼 있고요. 일본 강화돼 있고 대만 강화돼 있어요. 이미 인도 강화돼 있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 중에 대개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지금 해롱거리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리고 중동 됐고요. 나머지는 틀이 잡혔다고요. 미국이 이번에 저렇게 사고가 난 거는 이렇게 틀이 잡혀가니까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 그 엘리트들이. 미국 바깥에서 이 가치지향 애국 민중주의로 가야 되는 나라 중에 가지 못하고 있는 데는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저쪽은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제 세계가 그런 식으로 이런 나라들이 딱 어깨 걸고서 한 25개국, 30개국이 쫙
분위기 잡고 밀고 나가면서 이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인 중국,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데는 야 거기는 좀 왕따시켜야겠어. 좀 엄격하게 관리해야 돼. 이런 세계의 시스템을 가치지향 애국민중은 원하는 거고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은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중국 계속해서 저기 시장 경제해서 중국 키워주면 중국도 결국 민주화 되는 거야. 야 빨리빨리 투자해 돈 벌면 최고지. 이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 시스템이 다르죠. 그다음에 어떤 가치, 어떤 세계관을 섬길 거냐. 이게 완전히 또 달라요. 친중 글로벌리즘은 이제 이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그런 건지 이 서방 주권 국가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그런 건지 무한 해체 아닙니까? 진실에 관한 분별심, 시비의 옳고 그름에 관한 분별심, 선과 악에 관한 분별심 이거 다 해체시켜 버리고 자기들이 정한 이상 야릇한 뭐 젠더 평등, 그 다음에 크리티컬 레이시즘 티어리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관점 뭐 이런 몇 가지 딱 내걸고서 그거 외에는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의 10계명 외에 다른 가치 판단을 내리면은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야. 너는 백인우월주의자야. 너는 식민주의자야. 너는 친일파야. 너는 극우야. 너는 박바야. 너는 성차별주의자야 해갖고 때려 죽이겠다고 덤비는 게 PC 분노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무한 해체고 자기들이 내세운 그 10계명만 달달달달 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계명 자기들의 악마의 10계명을 벗어나면 전부 저거는 낙인 찍어서 죽여야 된다고 덤비는 거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건 특히 서방에서는 우리 서방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전 세계 다른 인종을 착취하고 우리 백인들이 전 세계 다른 인종을 억압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죄책감으로 세뇌를 해서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약화시키는 거죠. 이게 쟤들의 그 내러티브 아니에요? 쟤들의 가치, 쟤들의 세계관이죠. 반면 이쪽 우리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가치주권, 애국민중이 떠받드는 세계관은 뭐냐?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 등에 대한 존중을 우리는 섬기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1990년경에 사실은 1989년입니다. 91년은 소련이 망가진 거고 89년에 이미 동구가 망가졌기 때문에 동구가 해체됐기 때문에 1989년 잡아야 돼요. 냉전이 종식되자마자 엘리트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 과대망상증이 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2020 대선은 이들의 과대망상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 과대망상증이 뭐냐? 자, 이들은 냉전 시기에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을 거예요. 공산주의 물결을 막아내고 핵 전쟁에 의한 상호 확증 파괴를 피해야 한다. 이 상호 확증 파괴를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라고 부릅니다. 이거 인류 멸망을 뜻합니다. 소련과 미국이 확보하고 있었던 핵무기를 서로 다 쏘면 지구가 빠개져요. 인류 멸망이죠. 그걸 상호 확증 파괴라고 부릅니다. 냉전 때는 이 엘리트들이 이런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죠. 맞는 얘기잖아요. 공산주의 물결 막아내고 핵전쟁에 의한 상호 확증 파괴를 피해야 한다. 맞는 얘기네. 그런데 냉전이 끝나니까 이자들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바꿨냐. 야, 이거 잘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 키워주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흑심이 생긴다. 흑심이. 그래서 중국이 커져가니까 그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의해서 글로벌 정보소통 문명이 만들어지니까 빅텍이 막 그 세계를 주름잡는 빅텍이 10년 만에 만들어지잖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10년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구글 그거 몇 년 안 되죠. 처음엔 야후였죠. 눈들이 뒤집힌 거예요. 딱 한 10년, 15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주물럭거리는 상태로 팍 올랐을 수 있거든. 뭐 돈도 똑같죠. 빅머니도.
빅테크와 빅머니 관점에서 보세요. 15년 만에 전 세계를 주물락거리는 걸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걸리죠. 야,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이 현명하고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딱 저기 그 설계도 짜면 인류는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됐다라고 봐요, 저는. 신중 글로벌리즘이. 그 빅3가. 특히 빅텍과 빅머니가. 냉전 때는 조건이 엄혹하니까 이게 과대망상증으로 번지질 못했다고요. 냉전이 끝나면서 이 과대망상증이 억제되는 요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런 과대망상증, 메갈로매니악이죠. 그런 과대망상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15년, 10년, 20년 만에 세계를 주무르는 초대형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겠냐고요. 아마존이 20년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 소매 업계를 다 휩쓸고 있는 아마존이 20년이 채 안 될 거예요. 제대로 되기 시작한 지가. 그전엔 서점으로 했었죠. 1990년대 말에. 서점에서 힘 잡고서 지금 소매 업계 전체를 휩쓸고 있거든요. 20여 년이라고요. 구글도 뭐 그 정도고. 눈에 보이는 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관점에서는 뭐 구질구질하게 주권 국가를 강화해? 뭐 구질구질하게 뭐 무슨 뭐 그 전통적 가치와 그 전통적 도덕 개념을 같이 끌어안는 무슨 개인 자유 진실 뭐 저기 뭐야 그 무슨 시장 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강화해? 야, 촌스러운 얘기 하지 마. 그냥 우리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때로 모여가지고 트럼프 내세워서 이거 날뛰네. 이거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만. 이거 밟아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안 그러면 저런 히스테리컬한 적대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저자들이 저렇게까지 적대적이야? 내가 그 돈 있고 내가 그 위치면 나는 룰루랄라 하고 매일 색깔 바꿔가면서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겠는데.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까만색, 흰색. 좀 다른 거예요. 뭔가 눈알이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라고요. 이자들이. 자, 그래서 이 자들이 뭐 보통 자들이 아니니까 이 친중 글로벌리즘 엘리트들의 그 진영이라는 게 막강하죠. 뭐 실리콘밸리 빅텍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공산당까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고. 미국 정부를 보면 FBI, DOJ 법조에서 국무성 외교관과 뭐 CIA 같은 정보기관 요원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빅머니, 소로스 같은 사람이 대표하는 빅머니. 월마트가 지금 이제 바이든 된다니까 그 바이든이 되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해 놓은 관세가 평균 19%입니다. 월마트가 바이든이 되면 그 관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주를 중국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 내에 제조업체에 발주 내던 걸 취소하고 중국으로 물건 발주를 냈어요. 빅머니죠. 돈이면 다 되는 거죠. 빅미디어. 그 다음에 범털 코멘테이터 CNN에 나와서 떠들고 뉴욕타임즈에 글 멋있게 쓰고 워싱턴 포스트에 글 멋있게 쓰고 이런 범털 코멘테이터에서 대학 교수까지. 얼마나 막강해요, 진영이. 거기다가 전 세계에 걸친 커넥션과 연결망이 있고.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주권 국가로부터 독립해갖고 주권 국가란 컨셉이 나온 게 불과 한 250년 되는데 주권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글로벌 집단으로 조직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이번이라는 건 2020년을 뜻하는 게 아니라 2020년,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지금 30년 사이가 이게 처음이라고요. 그전에는 주권 국가를 섬겼어요, 엘리트들이. 이제는 제가 보기엔 주권 국가를 넘어선 거예요. 그럼 이자들의 관점에서 국가라는 건 국적은 미국이더라도 미국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착취 대상 혹은 작업 대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것들이 버글버글 모여서 놀고 있는 동네가 워싱턴 DC라고 불리는 거고. 이러한 관점은 이미 책에서 나왔었어요. 제가 이게 한 15년 전인 2005년에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집어 던졌었는데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돌이켜서 보면 이게 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의 관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뭐냐면은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뉴욕의 이제 요즘 용어로 하면 뉴욕에서 잘 나가는 빅머니를 다루는 투자금융가는 자기가 잘 가는 식당 주인과의 유사성보다는 중국 공산당 간부와의 유사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책은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뭐 그것과는 좀 다른 문맥이지만 비슷한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너도 나도 다 자녀들 기회만 나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뭐 20살 무렵부터 아이빌리그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빌리그 나와서 연봉 20만 달러, 30만 달러짜리 직장을 잡았어요. 10몇만 달러는 받죠, 보통. PhD 제대로 받고 그 돈 좀 주는 분야에서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에 있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 있는 자기 뿌리와의 동질성보다는 미국에 있는 상황, 자기 동료와의 동질성, 자기 클래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동질성이 훨씬 강해지죠. 이게 지식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현상이 심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사회에 책임 있는 자리, 한 국가와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글의 회장, 구글의 핵심 경영진, 페이스북의 회장, 페이스북의 핵심 경영진 이렇게 됐는데 미국은 안중에도 없고 혹은 미국은 작업 대상,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자기는 중국 공산당이랑 비즈니스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하겠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엘리트가 사회에 대해서 최상층 엘리트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고 사회를 작업 대상, 착취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국가를. 자, 이게 이렇게 막강해졌다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중이 싸움이 붙은 건데 이 민중이라는 게 이제 좌파들이 많이 썼는데 그 좌파들이 쓸만해요. 왜냐면 민중이 이때까지 다 별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못했어요. 이때까지의 민중이라는 거는 그 항상 엘리트의 밥이거나 엘리트한테 선동당해가지고 움직이는 엘리트의 밥이거나 혹은 엘리트가 베풀어준 은혜를 수혜자예요. 우남 이승만이라는 엘리트가 이끌은 경로를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현대국가를 확보한 수혜자. 박정희라고 불리는 엘리트가 이끌은 경제개발 노선을 따라서 풍요라는 물질적 풍요라는 그러한 수혜를 입은 수혜자. 엘리트 항상 이 정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딱 구별이 있었다고. 엘리트와 민중 사이에. 민중은 항상 수동적이거나 이용당하거나 수혜자거나 혹은 발작 일으켜서 날뛰는데 그것도 결국 악마적 엘리트에 의해서 이용당하죠. 공산주의 그 간부들에 의해서 뭐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 믿거나 말거나 빙하 녹은 다음에 10,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빙하가 녹기 전에는요. 인류의 한 집단은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엘리트냐 민중이냐 구별이 별로 없죠. 그냥 그 다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그 빙하 시대 때 원시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냥어로 채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부족 바깥에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크로스 카즌, 우리말에는 그게 없어요. 크로스 카즌에서 배우자를 데리고 옵니다. 크로스 카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북의 사회다. 그러면 어머니 쪽에 그러니까 이모의 아이랑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의 아이랑은 결혼 못 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우리 부족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북의 사회면. 만약에 목의 사회다 그러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의 아이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촌끼리 결혼해도, 왜냐하면 목의 사회일 때는 이모는 우리 부족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단 안에서. 그래서 그 집단이 뭐 많으면 한 150명, 작으면 한 50명 이 정도 규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냥어로 채집에 특히 빙하 이전에. 근데 빙하가 딱 끝나니까,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없는데 빙하가 끝나니까 이 집단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끔씩 설명하죠. 이게 괴베클리 태페, 이게 빙하 끝난 게 11,700년인데 괴베클리 태페가 11,000년 전 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저런 기도소지, 일종의 종교 집회. 저게 그 한 반경이 한 20m쯤 되고요. 저 가운데 서 있는 저 석비가 높이가 한 7m쯤 됩니다. 근데 저게 몇 개가 있냐? 지금 땅속에서 안 파내서 그렇지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저 땅속에, 저 언덕 속에. 또 떠날 때는 뭐 화장실 깨끗이 쓰고 떠나는 것처럼 깨끗하게 전부 저렇게 자기들이 흙으로 다 메꿔놓고 떠났어요. 그래서 보존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농경 안 지었거든요. 사냥어로 채집으로 뭐 50명, 100명씩 흩어져서 살 때인데 50명, 100명짜리 집단이 한 50개, 100개가 연결된 거예요. 하나의 거대 네트워크로. 그러면 저렇게 연결돼서 저 작업은 누가 지시했겠냐고요. 신관이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천문을 볼 줄 알고, 별자리를 읽을 줄 알고, 계절을 이해할 줄 알고, 기도를 주재할 줄 알고, 종교의식을 주재할 줄 아는 그 지도자가 엘리트로 등장을 하죠. 이때부터 엘리트와 민중이 큰 벽이 생기면서 나눠진 거예요. 10,000년이 넘습니다. 인류 역사로 보면. 그러면서 민중은 항상 엘리트의 밥이거나 혹은 엘리트의 은혜를 입는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장벽을 못 넘는다고요. 참 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 민중은 달라요. 이번 민중은